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칼럼을 위해서 우리 김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이 수요일이 금방 돌아오네요. 예, 실장님 그런 것 뵈니까 또 같습니다. 예, 든든하고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칼럼 바로 들어가죠. 예, 예. 자, 요즘요, 왜 이렇게 뼈 얘기가 많아요? 뼈 얘기가, 뭐, 남의 뼈, 뭐, 내 뼈 하는데, 예. 아,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오늘 칼럼 예, 제목을. 예. 태영건설 오너의 뒤늦은 약속 해놓고요. 예, 예. 내 뼈보다 예. 5천만의 뼈를 깎은 세금이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아니 김석할 예. 실장님은 칼럼을 보고 느낀 예, 거예요. 예, 예. 자, 시장 경제는 남의 뼈를 깎아서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예, 예. 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얘기인데 예. 일단 태영건설이 어떤 상황이길래 지금 구조조정에 돌입을 지금 해야 되나요? 예, 지금 나오는 그 보도를 보면 네. 지금 이제 이게 어쨌든 당장 뭐 저 지난해 12월 말이죠. 네. 그때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게 400 저기 그 중에 못한 게 한 예. 480억 정도. 480억 원. 예, 그게 상환해야 되는데. 네, 상환해야 되는데 예. 성수동 뭐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네.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네. 그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원래는 시장이라는 데가 네. 갚을 걸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건 그래서 시장의 순리죠. 예, 예. 그게 말하자면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다른 무엇보다 돈을 빌릴 때는 그걸 그렇지 않으면 개인도 파산을 하고 네. 기업도 그냥 거의 생존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고 실은 이제 시장 경제라는 데가 제목을 그렇게 단 이유가 네네. 원래는 남한테 네. 경쟁자보다 조금이라도 더 이 수요자를 만족시켜야 성공하는 곳이잖아요. 그게 시장 경쟁의 원리. 그렇죠. 경쟁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게 남의 뼈를 깎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세금 같은 거 들어가서 예. 그래도 상관없이 만들어 놓으면 예. 이게 시장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 제대로.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이게 단순히 이제 태영건설 이외에도 네. 상당히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네.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건설사들이 지금 줄을 이어가는 부분이 들리고 그러니까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걸 잘못해 놓으면 이게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 네. 사실은 네. 지금 그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도 사실은 이걸 굉장히 잘해야 되는 첫 케이스거든요. 네. 태영건설. 윤석열 정부의 어쨌든 첫 번째 전 시험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대우조선이라든지 뭐 아시아나항공 아직도 산은에서 예, 어마어마하게 예, 지금 예, 예. 혈세를 계속 투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소비자로서도 행동하지만 이 네. 시장에서 또 생산자로서 거기서 월급을 받기도 하고 뭘 네. 생산하기도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자기가 좀 어려워지면 어려운 걸 갖다 못 받아들이죠 보통. 네네. 도움을 당연히 줘야 된다는 그렇죠.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 협력 업체가 뭐 얼마가 힘들고 줄도산이고 이러면 덜컥 정부가 이제 겁부터 나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일단 지원을 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잘못하면 관성처럼 네. 굳어져 가지고 그렇게 돼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 예. 능력이 안 되고 빚졌고 그다음에 못 갚으면 사실은 아웃돼야 돼요. 그게 원래 원리인데 그래도 어찌됐든 협력 업체라든지 수많은 그렇죠. 어떤 2차 파동, 3차 파동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기회를 주는 거니까 예외적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니까 잘해라. 네. 잘한다는 건 뭐냐면 네. 자기 스스로 내 돈 다 꺼내서 어쨌든 다 부채 어쨌든 갚고 뭐 네. 이런 자구 노력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그걸 기본이죠. 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짧게 예.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가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개선 작업이니까 네네. 기업의 경영권을 그대로 두고 살리는 어허. 그러니까 채권단에서 네. 일부는 빌려준 돈에서 네. 그냥 거기에 출자도 하고 아하. 채무도 줄여주고 아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또 추가적인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앞으로 살아날 가치가 지금 죽이는 것보다 더 낫다,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법정 관리는요? 법정 관리는 이제
그게 이제 경영권이 막 뺏기는 거죠. 법원에서 특정인을 위임해. 법정 관리인을 두고 그 사람이 이게 파산하는 게 좋을지 회생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서 만약에 회생 절차를 거치는 게 좋겠다 하면 법정 관리인을 둬서 네.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이 자기 방금 오너십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오너가 아니다 보니까 과감하게도 못할 뿐 아니라 자기는 법정 그냥 법정 관리인이란 게 그냥 뭐 예컨대 뭐 사는 이야기 하셨는데 네. 산업은행에서 파견한 대우조선 법정관리인 사장은 네네. 뭐 그렇게 자기가 안타까울 거 없잖아요. 시간만 지나간다고 해서.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네. 법정관리는 그런 식으로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기업 개선 자금은 훨씬 경영자들한테 지금 기회를 다시 주는 기존 경영자를 네. 내쫓지 않고 네.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럼요. 어쨌든 이게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뼈 얘기를 해서 뼈 하는 건데 아주 질타를 했어요. 남의 뼈를 깎냐 왜 스스로 해야지 이 얘기인데 이 태영 오너가 지금 또 발표를 해갖고 약간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뭘 믿고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뻗댔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실은 이게 뭐 때문인지는 모르는데 거기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네네. 이 건설업은 뭐 협력업체들이 얼마 있고 이게 잘못되면 뭐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뭐 어려워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를 했잖아요. 네. 자기들이 걱정할 필요 없는 문제인데 그렇죠. 사실은 그건 뭐 정부 당국이나 뭐 그 신경 쓰지. 그렇죠.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거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추측이죠. 이거는 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도 말씀하셨던데 그 언론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SBS요. SBS. 그래서 또 언론사 가진 곳은 잘 안 건들죠. 언론사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아니면 뭐 생각을 판단을 잘못해서 이 정도로도 뭔가 잘못 생각했거나. 하지만 저도 내용 보니까 조금 심했어요. 그냥 돈을 안 꺼낸 게 아니라 자기 딸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보면 그러니까 보통은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을 갚아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서 그걸 현금화 시키기 쉬운 것부터 해서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잘 팔린다는 게 알짜 기업인데 잘 팔릴 수 있는 게 시장에서 그것들은 전혀 뭐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자꾸 딴소리를 하면 그 채권자들이 결국 이게 되려면 채권자들이 합의를 해줘야 그게 75%가 75% 그런데 이게 뭐 보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그 건설업이란 게 이자율에 그러니까 땅을 모으고 그다음에 또 다 정리를 하고 땅 작업하고 또 뭐 아파트 지설계하고 입주자 모으고 뭐 이런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짓는 것 단순히 짓는 것 자체야 뭐 몇 년밖에 안 걸리지만 전체를 다 합치면 최소한 5 내지 뭐 한 10년 걸린다고 보면 그러면 그동안에 감당해야 될 이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5%냐 10%냐 3%냐에 따라 이게 손익이 갈리는 거고 또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도 이 주택 경기가 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출렁거리니까 그런 상황이고 뭐 이게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뭐 여기서 일일이 말할 건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영 이걸 지금 비교적 지금까지는 잘 다루고 있다. 만약에 이걸 현재까지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태영을 말하는 그 뜻에 남의 뼈를 깎도록 만들어주면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아주 진짜 골치 아플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혈세는 5천만 국민의 뼈를 깎은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그거를 보전해주기 위한 돈이. 자,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건설사가 그냥 무너지면 건설사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금융사들이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중국 보니까 중국 그 부동산 황거부터 시작해서 그게 바로 지금 문제 나오잖아요. 걔네들이라고는 안 돼요. 그 유명한 이 건설사들이 무너지니까 바로 중국 투자은행부터 줄줄이 지금 막 출렁거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당국의 통계에 잘 안 잡히는 섀도우 뱅킹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증권사나 이런 데도 네. 은행이 아니지만 네. 직간접적으로 그 돈을 집어넣은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아하, 그렇군요. 우리도 아마 어쩌면 네. 상당히 그랬을 가능성이 증권화가 되니까 이게 그렇죠. 부동산 그쪽 관련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TF가 지금 가장 불안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PF. PF. 예. 새마을금 것도 저 출렁거리는 것 중에 결국 하나가 그거죠. 부동산 그러니까 PF 때문에. 저기 다른 데서 위험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는 돈 빌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네. 금리 좀 더 주겠다 그러고 그런 데서 많이 한 거죠. 제2금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도 아마 상당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상당한 수준, 중국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물론, 그렇겠군요. 그럴 수 있죠.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이 태형건설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건설과 금융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그걸 갈 거냐. 이게 지금 가장 핵심 아닙니까? 자, 시장께서 시청자분들한테 가능성 내지는 그렇지 않다. 정부는 어쨌든 그렇게 안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수치는 또 뭐 어마어마해요. 보니까 PF 보증 규모가 50%라는 건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문제인데 좀 전망을 좀 해주셔서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인가요? 저는 일단 금융당국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100조 원 실탄을 준비했다. 그렇죠.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걸 보면 그 나름대로 규모를 보고 준비를 시키면서 동시에 급하게 돈을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 좀 걱정이 되면 빨리 채권 회수하려고 막 덤빌 테니까 그걸 조금 늦추는 그런 걸 하면서 아마도 필요하면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어떤 게 지금보다 조금 더 큰 게 나오면 즉각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최선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장 불이 붙는 걸 끄는 데는 효과적일 것이다. 문제는 안심을 시키는 거겠죠. 그런 같은 그렇죠, 어떤 사태를 만약에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실탄 있으니까 그럴 걱정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어. 시장에 대한 어떤 메시지. 그걸 갖다 보내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오늘 주택 정책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주택 건설 수요를 좀 이렇게 붐업시키 좀 올리기 위한 그런 것도 같이 좀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가 이제 연준이 언제 이게 내릴지 그 전반적으로 또 그게 어떻게 될지 그 시점에 따라 그리고 그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이렇게 관리를 하면 그 이후에는 상당히 호전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뭐 예측은 예측일 뿐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는 아주 희망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그리고 미국의 연준의 경우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자율을 낮춰서 안 되니까 뭘 했냐면 양적 완화라는 걸 했잖아요. 양적 완화라는 게 뭐냐면 국채뿐만 아니라 시중에 있는 회사채를 사는 거거든요. 정부가 직접, 은행이 직접, 그러니까 연준이 직접, 연준이 직접. 그렇게 하니까 그건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엄청나게 딥하게 자기가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화폐를. 딥파켓을 가진 사람이 어떤 것의 회사채를 사주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돈을 뿌리는 거죠. 돈이 나오는 거죠. 사주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의회에서 누구 사줬냐 그러니까 우리 밝힐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걸 밝히면 그 기업이 부실 기업으로 찍혀서 안 된다. 그래서 회사채에 뭐를 샀냐? 그런 식으로 답을 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이야기 그런 방법까지 동원하는 게 지금 중앙은행들입니다. 그걸 보면 아마 중앙은행이 정급하게 되면 연준이 했던 양적 완화 조치까지도 아마 머리에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게 막 반드시 어떻게 간다 이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새마을금고도 생각합니다. 좀 위험하게 보였는데 예, 예, 예. 조금 그래도 이 위기를 넘겼고요. 그런데 실장님 2021년도 11월에 내셨던 칼럼을 또 봤더니 양적 완화 말씀을 여기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야, 이 지금의 상황 어떻게 이렇게 예견하셨나 상당 부분 이렇게 이 경고 말씀 이 안에 다시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마천루 대신할 화폐적 경기 변동의 상징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를 담고 계셨습니다. 조금 축약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조금만 말씀드리면 네네. 저기 우리가 이제 여기 질문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화폐 당국은 네. 돈을 함부로 풀어가지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 돈이 자산시장에 부동산이든 증권이 들어가고 주가나 부동산 가격을 올립니다. 부양. 그게 확 가격이 올라가요.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얻는 모든 이 자산들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으니까 막 그걸 갖다가 부동산 한 10년 걸리는 뭐 이런 걸 막 투자를 하는데 막 건설하고 막 그런 거 올리고요. 근데 그게 그런 대표적인 상징이 이제 마철루죠. 상징이. 근데 경기 활황의 어떤 대표적인 건데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자가 낮다는 게 그게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저축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게 그냥 돈을 더 많이 찍어내서 그걸 낮춰놨기 때문에 실제로 착시 현상 같은 일종의 착시 이자율이 낮다는 게 그 이자율로 얼마든지 내가 자금을 쓸 수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돈이 풀리는 효과가 물가로 나오고 자산 버블 나오고 그러면 소비자 물가로 가는 순간 정부 당국이 그걸 죄거든요. 양적 축소 다 유동성 회수해야 돼요. 지금 회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는 순간에는 이제 이자율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높이 쌓았던 마철루가 끝까지 완성도 되지도 못하고. 현대 바벨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높이 세우려고 하면 붕괴될 수밖에 없다. 경제가 붕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건설 당국도 이자율을 너무 조정해가지고 경기 민감하게 뭐 조절하려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화폐 공급도 룰에 따라 성장률 정도로 해서 잣대로 잘 작동할 수 있게 그렇게만 하면 좋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제가 볼 때 부채 비율이 작은 곳들은 이걸 잘 아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오르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아는 기업들일수록 그런 관리를 잘했고 그런 거 없이 위험하게 막 한 곳일수록 지금 막 그냥 PF 대출 부채 비율에다가 신음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도 그 부분을 알아서 좀 말하자면 이 나중에 이자율이 오를 수 있는 그것까지 내다보는 경영 그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들마다 회장실에 마철루에 이렇게 좀 뒤에 크게 붙여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특히 경기에 민감하다는 걸, 이자율에 민감하다는 걸 아마 알고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가 건설업 성패의 키잖아요. 그렇죠. 빨리 못 짓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뭐 어마어마해지니까. 지금 뭐, 여기 보니까 태영 건설의 경우인데 9조. 보증서 준 것까지 하니까 9조. 자기들이 빌린 게 1조 3천억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이란 게 은행들은 이런 보증을 써줄 때 조금 못 믿는 협력업체나 이런데 대출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보증을 해주는 대신에 아마도 좀 더 유리하게 하겠지. 없는 것보다는. 그래서 협력업체들 보증. 협력, 그렇죠. 근데 그게 9조 얼마니까. 이게 태형이 그 정도니까 사실 뭐, 그런 데다가 또 통계로 잘 안 잡히는 그림자 금융까지 생각하면. 그러면 사실은 정확히 모르죠, 우리가. 그런데 이런 게 터지지 않도록 하려면 결국은 이런 화폐 경기 부양 이런 쪽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그냥 뭐 특히 재정이 없더라도
그냥 뭐 하늘에서 빌려 쓰면 되지 국채 인수시켜서 네. 이런 안이한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래도 굉장히 언제나 그렇지만 귀담아 들으셔야 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부 당국도 그렇고 또 건설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사실은 금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사도 책임이 뭐가 있냐. 금융사는 자기 자본이 그야말로 적은 것이잖아요. 네네. 다 저금한 돈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남의 돈을 굴리는 셈인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신중하게 그 굴릴 책임이 있고 영국 사람들 은행가들은 네. 비가 안 오는 날에도 우산을 일부러 들고 다녔는데 이유가 신중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중한 책임이 있는데 그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은행들이 뭐 위험한 고수익 뭐 노인들한테 잘 알지도 못하는 불안전한 ELS인가 뭐 막 팔아서 지금 난리죠. 그러니까 그 예.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면 네. 은행들도 지금 이런 문제를 조금은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시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